금리 인상이 거품을 빼서 가격이 빠지는 붕괴가 온다. 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는 지금 올해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냥 금리도 떨어지는 데다가 입주 물량이 내년 되면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뭐 영끌도 할 수 있으면 하셔라. 집 장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때와는 다르게 요번은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또 부동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댓글 악플과 얼마나 많은 구독 탈퇴가 일어날까. 자, 어떻게 지난번에 이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쓰신 책을 통해서는 부동산이 한 40% 정도는 급락해야 이제 정상화되는 시장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이제 그 정도가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를 못 하시는 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의견이 좀 많았어요. 일단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왜 뷰가 바뀌었는가? 일단 아니 부동산이 그러니까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떨어지기만 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전에 언젠가만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객관주의자라고,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다음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저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트리플 버블 뭐 한참 떠들고 막 그랬을 때, 그때도요 초반에는 악플 엄청 달렸었어요. 그때 시장이 좋을 때라. 네. 트리플 버블이 그 저기 유튜브에 SBS에서 나간 거 하고, 제가 그다음에 KBS 머니올라에서 나간 게 SBS가 180만 원에 찍었고 머니올라가 120만 원에 찍고 막 이랬는데, 그게 최고 많이 찍은 거죠. 한참 뒤에요. 처음에 그것도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한참 뒤에서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얘기가 SBS 거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 SBS 그때 그 고광철 앵커하고, 사실 그 고광철 앵커하고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때도 제가 얘기해 빠르면 2022년, 늦으면 23년에 올 거다. 그 시기라는 걸 어떻게 정확하게 때려 맞춰요?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범위를 줬는데 2022년이 작년에, 그리고 이제 이 버블 붕괴는 금리 인상이 촉발할 거다. 그건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금리 인상하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 가격을 저는 보통 떨어지면 전 고점을 대비로 떨어지면 40% 떨어지고, 전 고점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40%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전 고점 대비 40% 올라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대충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뭐 법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봤던 시장의 특성이다. 네, 룰 오브 썸이라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법칙은 없어요. 이번에 40% 떨어진다는 데가 가장 버블이 심했던 데가 40% 떨어지는 거예요. 40%도 잘 아니고 한 39%, 38%, 37% 대충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데, 이번에 40%도 넘게 떨어진 데 있어요. 뭐 송도, 세종시 이런 데는 심하게 터졌죠. 그리고 일반적인 데들은 한 30% 정도까지 가면 많이 가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데들은 한 30% 정도까지 떨어졌죠. 네. 왜냐면 제가 그것도 잘 아는 게, 이번에 지난번에 버블이 있었던 데가 이제 버블 7, 요번 버블 말고 고전 버블, 이 버블 7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용인수지인데, 용인수지에 제가 아는 어떤 집이 요번에는 거기 버블이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10억까지 거래를 했던 게 이 와중에 7억에 거래됐으니까 딱 30% 빠진 거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네. 그 정도니까, 그 정도면 많이 빠진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40% 이상씩 빠진 데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고. 그런데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텐데, 그런 데는. 그리고 이번에 많이 빠진 데 중에 또 일부는 아마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번에 제가 본 거는 금리 인상이 거품을 빼서 가격이 빠지는 붕괴가 온다. 네. 이번에 그리고
사실 그게 왔었던 게 부동산 가격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저가로 매물 가격이 찍힌 것들이 작년 말 올 초예요. 11월, 12월부터 올해 1월, 2월까지. 그때가 가장 저가로 찍혔고 그때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많이 빠진 데는 정말 많이 빠졌고 적게 빠진 데는 한 20% 이상, 한 20%에서 30% 사이 네. 그 정도까지 빠졌죠. 그리고 그때가 저는 바닥이었다. 올 상반기가 바닥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 갈 거냐를 놓고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구조로는 잘 안 가요, 부동산이. 예,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거래량이 확 늘면서 좀 올라가고 그게 급매물 소진이 돼요. 이제 정책이 죽으면 다시 거래가 줄고 올라갔던 호가가 다시 좀 내려오고 또 정책 나오면 또 쫙 걷어내고 또 호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럴 것 같은데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는 지금 올해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내년만 해도. 네. 왜냐면 앞부분에 제가 그 잭슨홀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번에 금리 상승이 초래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니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작년 말 올 초가 부동산 시장이 우리도 바닥이었던 건 이번에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 말 올 초가 무슨 어디죠? 저기 춘천에 있는 무슨 강원랜드 말고 맨날 헷갈려. 레고랜드 사태. 그 다음에 흥국생명 채권 사태. 그렇죠. 부동산 PF 뭐 문제 이런 게 다 작년 말 올 초가 가장 힘들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 부동산 가격도 바닥이었다. 이제 내년에 금융시장도 좀 안정화되고 금리도 좀 내려가는 구조도 보이고 이러면 부동산 가격은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특징을 놓고 보면은 어떤 구조를 놓고 봐야 되느냐. 한 번에 쫙쫙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좀 주춤하고 올라갔다 주춤하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는 거고요, 여전히. 다만 호가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싸게 급매물 나오고 내려오면 사는 걸로 좀 천천히 기다려가면서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내 집 마련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번에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데 가서 이 영끌 말씀드렸더니 영끌을 조정하냐 뭐 이러고 한참 더 그것도 야단 맞았는데 제 말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셔야 되는 분들이 영끌로 장만하시려면 이런 때가 영끌로 할 때라는 이렇게 거예요. 좀 많이 조정이 됐을 때 집값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영끌을 하는 거지 2020년, 2021년 집값 올랐을 때 영끌을 하는 건 망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예를 들면 10억짜리를 샀다. 내 돈 4억 놓고 은행 돈 6억을 빌렸다. 또는 뭐 내 돈 4억 놓고 부모님 돈 2억을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2억을 빌리고 은행 돈 4억을 빌렸다. 근데 집값이 6억으로 떨어져 보세요. 그럼 은행 돈 다 날라가 내 돈 다 날라가요. 빚만 그렇죠. 남아요, 빚만. 그러니까 영끌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니고 집을 살려면요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에서는 좋든 싫든 영끌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영끌을 해야 집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집 못 사요. 지금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나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끌을 안 할 수 없는데 집을 살려면 뭐 어떤 때 영끌을 하냐? 지금 같은 때 영끌을 하시는 거다. 집값이 쌀 때. 거기다가 지금 전세값이 좀 많이 싼데 내년에 되면 수도권은 전세값 올라갈 겁니다. 내년에는. 그냥 금리도 떨어지는 데다가 입주 물량이 내년 되면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영끌도 할 수 있으면 하셔라. 집 장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무지성 상승장은 없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이 동시에 같이 오르든 사놓기만 하면 그 다음날 무조건 올라가는 이런 장은 안 온다. 당분간. 차별화될 거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차별화는 수도권과 지방은 차별화된다. 지방은 이번에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수도권이 더 빠를 것이다. 수도권이 빠르다. 그다음에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이라고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빨리 가는 건 아니고 요번에는 좀 어쨌든 항상 자기 테마를 가지고 오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도 제가 이제 해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해거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이. 근데 어쨌든 요번에는 재건축 쪽이 가장 큰 메타가 될 것 같다. 재건축은 이게 쉽게 생각하면 1기 신도시하고 강남이다. 쉽게 그냥 얘기하면. 근데 일기 신도시 이 재건축 이야기 나왔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난관이 많아서 네. 거의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난관이 뭐가 있어요? 그 교통 문제라든가 재건축할 때 그 여러 가지 환경 평가 뭐 이제 이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안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재건축 일단 1기 신도시가 어딘지 명확하게 이번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시내에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 상계동이 1기 신도시예요. 1기 신도시고 다음에 목동은 신시가지라고 하는 거니까 뭐 거기도 포함이 되고 강남에는 재건축 수요가 꽤 있으니까 거기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과천을 1기 신도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도 재건축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고 분당, 일산, 평촌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집 다 새로 지어야 돼요. 안 지면 안 돼요. 새로 지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각 도시마다 이거를 한꺼번에 전부 다 재건축을 하면 사람들 이사도 나가야 되고 도로교통 문제, 환경 문제 모든 게 다 많잖아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도시 재생 계획들을 다 세워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가 용적률 200% 여기는 150% 이렇게 다 뭐 여긴 뭐 다 이제 도시 계획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재건축을 하기에 적당한 정도로 이걸 다 수정을 해놨고 제가 알기로는 다 있어요. 다 해놨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순서로 재건축을 할 거냐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여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가긴 갈 거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지은 거는 서울 시내 집질 땅이 없어서 2기, 3기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 시내에 이제 재건축해서 집질 것들이 생기면 2기, 3기를 못 틀어나가요. 그냥 서울 본토에 그냥 있는 게 낫다. 재건축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재건축 타이밍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부동산 상승은 재건축이 주도할 거다. 근데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국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중국 네. 거기도 있습니다만 한국 그 외국도 이제 그 주거용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라는 얘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도 사실 온라인 산업이 발전되면서 이 오프라인 상가들이 전부 어려워지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설 이런 게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이런데도 과연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세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세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주거용. 그리고 하나는 상업용인데 프라임급. 그러니까 이런 큰 건물이요. 네. 프라임급. 그리고 이제 일반 조그만 상가 건물하고 뭐 조그만 그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생긴 건 그쪽이잖아요. 꼬마 빌딩 무슨 조그만 상가 건물 뭐 이런 것들 그쪽에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주거용으로 전혀 안 돼요. 그건 걔들의 문제예요. 그 걔들하고 이 프라임급하고도 또 서로 안 겹쳐요. 서로 따로따로예요. 그쪽은 지금 통째로 부동산이 구조조정 들어가야 될 거예요, 거기가. 미국은 이미 구조조정 들어가기 시작했죠. 뉴욕 같은 데는. 그래서 뉴욕은 상업용 건물 중에 가능한 건물들은 주거용으로 건물을 그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용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욕은. 네. 우리도 뭔가 그것들이 미래 방향성을 새로 잡아야 되겠죠. 거기가. 부동산이. 이게 부동산이 그래서 어려워요. 한번 지어놓으면 뭐 한 100년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죠. 앞으로는 100년 써야 되는데 100년 동안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 건물을 어떻게 바꿔갈 거냐, 공간을 어떻게 바꿔갈 거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주거용으로 넘어오진 않는다. 둘은 다른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 이게 과연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네. 사야 될 것이냐, 계속 임대로 그냥 살아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몇몇 이유들이 있으니까 네. 하나는 지금 뭐 말씀하신 상업용 부동산부터 시작한 어떤 부동산 쪽의 이 하락, 네. 급락 이 상황인 거고, 두 번째가 인구 구조. 네. 이제 점점 갈수록 인구는 줄고 네. 점점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네. 이런 가운데서 새로 계속해서 수요가 네.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일본처럼 따라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책을 3개를 썼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 게 아시는 트리플 버블이고, 거기 메인이 부동산이에요, 여기도. 트리플 버블이고. 근데 사실은 트리플 버블은 부동산만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버블이 온다는 거였었으니까. 근데 부동산 다뤘고, 2016년에 부동산에 관련된 걸 하나 했고, 그다음에 2010년 초에 낸 게 경제를 보는 2개의 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경제를 보는 2개의 눈이라는 책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부동산의 인구 구조론을 집어넣어서 분석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 무지하게 했고, 굉장히 얇은 책인데 저는 원래 글을 길게 쓰는 재주가 없고 얇게 쓰는 재주만 있어서. 근데 그때 인구 구조를 집어넣고 처음에 이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별볼일 없어질 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2016년 책에서요, 나 잘못 봤다 고백을 했어요. 부동산은요, 인구 구조가 아니라 가구 구조예요. 가구. 네, 1가구 1주택이라 그러지 1인 1주택이라고 하는 적 없죠. 그렇죠. 종부세도 1가구 2주택이면 매기지 1인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구 기준이야 더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청 제일 뭐 믿고 갈 수 있는 건 통계청밖에 없으니까 통계청 통계를 놓고 보면 2040년, 45년 정도까지 인구는 줄어도 가구는 늘어납니다. 가구 숫자는. 그래서 그럼 45년까지 가구 숫자가 늘어나고 그 이후에 가구 숫자가 늘어나지 정체되는데 부동산이 멸실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2050년까지는 꾸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2050년까지 가구 수가 늘어서 수요가 꾸준하면 그러면 1가구 1주택이고 앞으로는 1가구 2주택도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인구 구조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첫째. 네, 두 번째, 그 근거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은요, 이거는 그 실수요 소비재로서의 기능과 투자 자산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재로서의 기능이 하다 보니까 이게 생필품이에요. 집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집이 남아 돌아가서 어떻게 뭐 난리 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당장 집이 없으면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집이 남아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그 시점까지는 부동산은 미리 선반영을 하질 못해요. 주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문제를 인구 구조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구수는 늘고 있다. 가구수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한지붕세 가족 많았죠. 한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 많았고, 다음에 뭐 한 가구도 뭐 한 10명 막 이렇게씩, 이게 방 하나에 뭐 형제들 같으면 5명도 같이 지내고 방 하나에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요즘 1인 1방이죠. 요즘 1인 1방이 넘었어요. 1인 2방쯤가요? 그래요? 네. 옷방 따로 두잖아요. 아, 맞아. 옷방이 있죠. 네, 따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인구 구조론에 현혹되지 마셔라. 그거는 아직은 언젠가는 영향을 미쳐요. 확실하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그렇다면 경매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뭐 경매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네. 낙찰가율이 좀 뭐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네. 조금 요즘 최근에 또 나오는 뉴스는 또 조금 달라요. 네, 낙찰가율이 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의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부동산 낙찰가율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값이 10억이에요. 근데 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집의 예정가는 10억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이 6억으로 떨어져요. 네. 그럼 낙찰 6억에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옆에 가서 사도 6억인데. 그렇죠. 6억에 사는, 그러면 낙찰가율이 60%가 돼버려요. 뚝 떨어져서.
그렇지만 이 가격이 잘못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그러면 낙찰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 경매 시장이 뭐 완전히 죽었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어쨌든 낙찰가율이요 예전가의 100%가 넘는 수도 많아요. 왜냐면 지금 6억일 때 경매가 들어갔어.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10억짜리가 됐어. 그럼 10억에 경매 떨어져요. 그럼 6억짜리 예전가가 10억에 받으면 그 낙찰률이 167%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율에 그렇게 속지 마시고 경매 시장이 핫하다는 거는요. 일단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물 나오는 거는 앞전에서 여럿이 힘들어져서 이게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매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건 후행이고요. 매물이 얼마나 많이 쌓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매물이 많이 쌓였는데 그냥 그대로 가면 경기가 안 좋은 건데 이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매를 받아가는 건 뭐예요? 이게 6억에 나왔는데 지금 시세가 10억이니까 경매 받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미 시장은 좋아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현상이다. 경매는. 마지막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이제 그런 핫한 경매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핫한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돌아섰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생각을 하시고 경매를 할 때는 조심하셔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매를 들어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추천 안 한다 웬만하면. 네. 그렇죠. 이게 권리 분석하고 이거는 지금 배우는 사람이 지금 시작해서는 큰 손실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준비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된 분이 요번에 이제 기회가 됐을 때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역전세란과 관련해서 역전세란이라는 건 결국 집값 이 보증금 이것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게 마이너스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게 점점 집값이 하락하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되지 않겠냐. 이게 그리고 또 여기와 관련해서 사고가 참 많이 터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제도 저 보니까 무슨 그 관설 관련된 회사 수천억의 뭐 보증금 뭐 전세 보증금. 예, 그 뭐 손실 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 그분들 근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빌라를 뭐 몇백 채를 이렇게 전세를 줘요? 투기 거기에다 안 되면 사기.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래서 뭐 그러긴 할 텐데 난 그러니까 보통 자기 명의로 안 하잖아. 실제 사업자가 다 바지 세우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세금 무지하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금 문제니 그게 다 전세를 줘가지고 해결이 나나 월세도 아닌데 난 그거 이해가 좀 안 가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조금씩의 그 액수, 뭐 임대료 뭐 하다못해 20만 원, 30만 원씩만 남아도 이게 모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자 일단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런 역전세 대란이 터져가지고 100채 뭐 200채 이렇게 문제가 터질 때는 이건 대부분이 이 아파트도 아니에요. 다세대 빌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에 전세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정말 그 돈 진짜 소중한 돈이거든. 그렇죠. 어려운 분들이 또 좀 더 네. 진짜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 돈은. 그 아파트에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 손해를 봐도 웬만큼은 건져요. 근데 다세대에 전세 들어가신 분들은 건지기도 힘들어. 그렇죠.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어쨌든 계속 전세 사태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부가 뭐가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올가을에 지금 역전세 대란이 온다고 지금 다들 그거 가지고 부동산 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데 그거의 근거는 한국은행 통계거든요. 한국은행이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지금부터 2년 전에 전세 들어간 세대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때 전세값이 제일 비쌌거든. 2년 지났어요. 그 집값 떨어지고 전세값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값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돌려줘야 되니까 그 돌려줄 돈이 없어서 집값이 급매가 나온다. 뭐 이런 주장이죠. 제가 보기엔 준비하실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준비했어요. 올 상반기에도 그 준비한 분들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상반기에 뭐 필요에 의해서 집을 샀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20년도인가 21년도까지도 집을 파시라 그랬는데
20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팔라 그랬고 21년도에도 뭐 집을 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물어보고 그러시면 지금은 팔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팔릴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21년도는요 이미 호가하고 이게 갭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호가가 올라와 있어 집 거래가 잘 안 터져요. 이미. 그래서 21년도에 파신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성공하신 경우일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팔라 그랬고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반기에 1, 4분기에서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전국을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매크로 부동산이지 마이크로 부동산이 아니라서 마이크로 부동산을 궁금해하시면 부동산 114에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분들은 뭐 인천 무슨 뭐 어디에 몇 지구에 뭐 A 지구에 얼마 딱 나오죠. 그분들은 저는 그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안 나오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꽤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역전세 때문에 이미 매물들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사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살라고 갔더니 대출 가지고 이미 해결했다고 물건을 걷어들여 버리기도 하고 이미 그때 준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올 가을에 다 터진다고 지금 뭐 떠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그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이 재산이 보통 재산이 아닌 건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걸 그렇게 쉽게 역전세로 집 날리게 놔둘 것 같아요? 다 준비하죠? 정부에서 아니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아파트가 역전세가 나오려면 그 재산이 어쨌든 전세를 빼고 나면 남는 돈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또는 6억짜리인데 전세가 4억이 있는데 전세가 지금 2억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하면 집 전세값 못 내주면 집이 급매로 막 나가면은 자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푼도 안 남아요. 근데 그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올 상반기에 그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다 정리를 했어요. 대부분은 대출로 전세를 했든 뭐로 했든 아니면 올 상반기에 집값이 좀 살아올 때 팔았든 정리가 됐고 올해 말에 가서 실제로 문제가 터질 때는 터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올해 말에는 생각만큼 많이 안 터질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고 이거는 많이 안 터질 거다. 그럼에도 뭐 준비를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금매가 나오겠죠. 그런 거 금매 나오는 거를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에 이 물가와 금리와 이 문제를 앞단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나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어차피 이번에는 지금 금리가 결정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금리하고 아무 관련 없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사실은 금리하고 별 상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통계를 돌려보면 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요번은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하도 이게 수태 야단을 맞다 보니까 변명을 잠깐 좀 하고 넘어가면 저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바람직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부동산 가격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격대로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 사는 데잖아요. 생필품 중에 생필품이라고요. 먹는 거 다음에 문제가 이 주거의 문제고 그다음에 옷의 문제는 또 그다음에 문제란 말이에요. 옷은 대충 주워 입어도 안 죽어요. 그리고 급하면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들어가면 헌옷 집어 남 주자고 있는 데가 그걸 꺼내 입어도 돼요.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다음이 그러니까 식 다음이 주 다음에 의라고 저는 보거든요. 생필품으로서의 중요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주거는. 근데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일본 부동산 버블 터지고 난 후 뭐 이럴 때 이제 일본에 몇 번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미 일본은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웬만한 뭐 중산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쭉도록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나이 70대면 조그만 자기 집 한 칸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의 길이었었어요. 다 그런 거로 알고 살았어요 그때는. 네. 근데 나이 70에 자기 집장만 하면 자기 인생 다 끝났는데 집장 그때까지 전세 세 들어 살다가 일본은 세가 일반화돼 있긴 한데 나이 70에 집장만 하면 뭐예요? 내일 모레 이제 그렇죠. 의식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는데 집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40에서 45세 사이에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어야 적정 가격이에요. 네. 40 이전에 장만하기 힘들어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그러니까 집은요 살려면 무조건 연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비싸요. 다 연끌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연끌을 어떤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연끌을 하기도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금융이 발달된 나라들은 모기지 가지고 연끌을 그렇죠. 하는 거죠. 거의 뭐 장기 대출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나이 70대 가지고 집장만 할 수 있는 집은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보면 거의 그렇게 가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해서 받는 월급 가지고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알뜰히 돈을 벌어서 모은다고 해도 뭐 세금도 내야죠. 먹고도 살아야죠. 살다 보면 또 애 생기면 또 애도 또 키워야 되죠. 그리고 그렇죠. 남는 돈 모아가지고 집장만 되지도 않는 소리에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는 집값이라고 생각 안 해요. 더더군다나 저는 제일 한탄스러운 거는 서울에 근무하는 애들이 저기 동탄에서부터 아침에 빨간 버스 파란 버스 타고 그렇지. 멀리서. 네. 저 동탄에서부터 와요. 근데 동탄에 자기 집도 아니야. 그것도 전세야. 또는 반전세. 그것도 이 월급 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 대기업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것도 또. 그럼 대기업이 아닌 애들은 또 어쩌라고.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부고속도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죠. 그게 정부가 할 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이 현실에서 그러면 내 집 장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 내 집 장만을 안 하겠다는 선택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도 월세가 일반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 장만을 안 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월세가 일반화될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도 앞으로 계속 공공임대를 늘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냥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 집을 장만을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제가 지금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셔라 그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본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뭐 사셔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만약에 산다면 그런 기회 참고를 금매가 하셔라. 나올 때 정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매가 나올 때 그러한 것들을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으로 네. 저희가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시장이 이렇게 가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올바른 주택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주택 가격이 미친 가격이에요. 미친 그러니까 가격. 시장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네. 끝까지 네. 멋있는 변명을 하시면서 변명을 하고. 그러나 어차피 댓글은 예약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기꾼의 건설사의 앞잡이 막 이런 거 네, 근데 구독 탈퇴 이런 네, 걸로 알아요.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한 3, 4년쯤 뒤가 되면은요. 집값 무지하게 또 오를 거예요. 그건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뻔했는데. 아니 근데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작년 올해 지금 이번에 가장 크게 사고가 터진 게 부동산 PF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량이 없을 것이다. 신규 착공이 못하니까. 많이 줄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시각 있다는 거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네. 네. 참고하시고 네. 네. 이걸 옳다 그러다 생각하시기보다 한번 팩트 체크하시면서 네, 또 다른 뷰도 들어보시고 네, 비교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악플을 조금 순화해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뭐 어떠세요? 뭐 저
이제 초연하실 연세가 아니신가요? 아, 예, 조연하죠. 다음, 전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지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 타이밍에 한 번씩만 말씀을 드린 맞아요. 것뿐이에요. 왜냐면 몇 년 전, 한 1년 반, 2년 전쯤에 약속을 하셨거든. 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와서 바로 이야기 한번 해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나온 약속 거고. 지킨 거니까. 제가 뭐 이 부동산 가지고 맨날 얘기할 생각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중개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자, 수고하신 우리 한성환 소장님 오늘도 신나는 악플을 향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